경항모 CVX 특집 2부, 미 해군연구소 USNI가 밝힌 F-35B 경항모의 장단점, 그리고 해군에게 던지는 질문들. 2021년 3월 28일 세계일보 박수창 기자의 기사를 통해 경항모 사업에 가해지고 있는 비판에 대한 우리 해군의 반론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사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대형 항모 필요성 주장에 대해 해군은 경항모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해군 측은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하는 중대형 항모가 경항모보다 전투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항모는 가성비와 운용 목적, 작전 효과 등으로 운용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위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차기 구축함 KDDX,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등 100km 이상 떨어진 대공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함정들이 있어 기본적인 대공 방어는 호위 함정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F-35B가 공군 F-35A보다 비싸고 무장 탑재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해군은 F-35B는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대당 평균 출격 가능 횟수는 F-35A보다 더 많다고 강조한다. 무장 탑재량에 대해서는 수직 이착륙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직 이착륙기는 AVAB처럼 좁은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든 기체다. 일반 전투기와 유사한 항속거리나 무장 탑재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내륙 지하 시설은 공군 F-15K에 탑재되는 벙커버스터나 육군 현무4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할 수 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해군의 반론을 듣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수준의 반론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먼저 경항모는 가성비와 운용 목적, 작전 효과 등으로 운용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군의 설명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고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입니다. 모두 F-35B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의 항모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세계 군사력 2위의 중국과 5, 6위권을 맴도는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항모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54화 경항모 특집 일부 영상에 대한 댓글 중에서 왜 대한민국이 동맹국인 미 해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중국 해군을 상대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느냐, 그런 시나리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미국은 3년 만에 루즈벨트, 니미츠, 로널드 레이건 3개 항모 전단을 태평양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해에서 3개 항모 전단이 모여 합동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에 주목했고 확실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I will keep an eye on you.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현시 효과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항모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중국도 항모 전단을 6개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확실히 대한민국의 항모 전단이 만에 하나라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그 옆에는 미 해군의 정규 항모 전단이 나란히 물살을 가로지르며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미국의 해군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일본과의 충돌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 한미일의 군사동맹도 서로 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나라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며 항모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고 한미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던 일본은 과거를 잊고 미국의 지원 아래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 헌법까지 개정할 기세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항모 보유를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서도 자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눈으로 국방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경항모는 가성비와 운용 목적,
작전 효과 등으로 운용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군의 인식은 다소 안이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군은 또한 이지스 구축함과 차기 구축함 KDDX 등은 100km 이상 떨어진 대공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기본적인 대공 방어는 이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모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적의 항공 공격 자산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표되는 대함미사일입니다. 지구가 공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스 구축함이 장비하고 있는 레이더도 탐지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를 100km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초수평선 대공전 통합화력통제 NIFC-CA로 대표되는 합동교전능력 CEC를 갖춘 항모전단은 그야말로 수평선 너머에 있는 까마득하게 먼 곳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전투기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초수평선 대공전 통합화력통제 NIFC-CA 능력을 갖춘 해군은 미 해군과 호주 그리고 일본 해군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도 미국을 흉내낸 합동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실제 최근 미국 해군은 합동교전 능력 CEC를 통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존 폴 존스함에서 발사한 SM-6 항대공 미사일을 E-2D 조기 경보기로 관제해 360km 떨어진 거리의 표적 드론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항모전단과 일본 항모전단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먼 거리에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초수평선 대공전 통합화력통제 NIFC-CA에 대해서는 기사 번역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사정거리 100km의 이지스 구축함 방공망으로는 해군 표현대로 기본적인 대공방어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은 또한 F-35B가 공군 F-35A보다 비싸고 무장 탑재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미 해군 연구소 USNI는 아메리카급 경항모에 탑재되는 F-35B가 전투 반경이 짧고 무장 탑재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USNI는 F-35B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무인기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F-35B는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북한 내륙 지하시설은 공군 F-15K에 탑재되는 벙커버스터나 육군 현무 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조 예정인 경항모 CVX가 주로 한반도 해역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군의 설명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항모 CVX 계획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한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의 해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항모 전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항모를 왜 이렇게 서둘러 우리나라에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해군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충분히 이런 주장이 나올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미 해군 연구소 USNI가 2021년 2월 1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도 해보도록 하죠.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초대형 항모 슈퍼캐리어가 좀 더 광범위한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경항모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를 미 해군과 통합군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 조함단은 이미 경항공모함에 대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여름 미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Future Naval Force Study FNFS 미래 해군력 증강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항모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경항모라는 옵션이 미 해군과 해병대가 구상했던 계획 안에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경항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등장할 전투함들의 건조비와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이 운영하는 공영조선소가 핵추진 항공모함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던 그에게 경항모는 꽤나 매력적인 옵션이었다. 미래 해군력 증강 연구 FNFS가 도출해낸 배틀포스 2045 계획이 권고한 바에 따르면 미 해군은 최대 6척의 경항모를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는 미 해군 함정 전투체계 사령부 NSSC 산하 조직인 조합 및 군수지원단 C-05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조합 및 군수지원단 C-05 부서 사령관이자 전투함 설계, 통합 및 엔지니어링 부서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는 제이슨 로이드 해군 소장은 지난주 각각의 경항모 설계에서 해군이 어떤 운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포드급 대형 항모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예산 및 산업 분석 CIAT 팀이 다양한 옵션을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해군에게 아니 실제로는 항모를 운영하는 요원 자신들의 판단에 물어볼 것입니다. 이봐, 우리는 정말 그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 능력을 원하고 있는 건 맞아? 라고 말이죠. 로이드 해군 소장은 지난주 미 해군 조함단 연맹단 SANE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연설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가능성도 살펴봤고 포드급 대형 항모를 축소한 경항모의 가능성도 고려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봤으며 그 모든 옵션들에 대한 비용 연구를 수행했죠. 물론 이와 더불어 각 옵션들의 실전 역량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항공모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는 달랐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미 해군은 항모 운용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었죠. 예를 들면 함재기가 항모갑판에 착륙하자마자 다음 출동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수리하고 정비하는 방법이라든지 함재기들이 항모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어떻게 기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지 등에 관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경항모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지금까지 미국이 누려왔던 대형 항모들의 장점들을 일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경항모를 운영한다면 대형 항모보다 놀라울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용 절감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비용 절감을 대가로 감수해야 할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미 해군 소장은 그의 예산 및 산업 분석 CIAT 팀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작업은 다름 아닌 미 해군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항모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그들의 내리에서 지워나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0년 전에 올바르다고 생각된 결정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올바른 결정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안 상륙 연대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강대국과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을 생각해보면 각각의 상황에서 마주치는 적들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한 무기도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로이드 해군 소장은 또한 경항모에 탑재될 함재기 편대의 구성이 해군이 경항모에서 원하고 있는 능력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전의 항모 설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던 중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항공 관련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포드급 대형 항모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일지도 모르지만 무인 수직 이착륙 드론을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경항모를 고려해보는 것도 오늘날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현재의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항모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실제로는 함재기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및 군수지원단 C-05의 수상함과 체계공학처 책임자인 크레이 필링 박사는 패널 발표회 도중 보통은 수상 전투함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그의 부서 역시 미 해군 수상 전술센터의 동료들과 항공모함 설계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항모 설계 작업에 관여하면서 포드급 대형 항모의 출격률을 능가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포드급은 함재기와 군수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무적에 가깝죠. 라고 필린 박사는 말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핵 추진으로 움직이는 포드급의 항속거리입니다. 전장이 어디에서 펼쳐지든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포드급의 기동 능력과 속도 역시 다른 항모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죠. 필링 박사와 로이드 해군 소장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경항모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로이드 해군 소장은 현재 시점에서 미 해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필링 박사는 와스프급과 타라와급 강습 상륙함들이 정규 항모와는 달리 네모난 형태의 설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수송 커넥터를 발진시키고 수납할 때 필요한 밸러스트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습 상륙함의 이런 네모난 박스 형태는 수상해서 이동할 때 빠른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방해하고, 그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포드급이나 니미츠급 정규 항모들에 비해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링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라면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있어 주요 항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F-35B 합동 타격 전투기를 통합시킴으로써 현재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매우 유능한 전투함으로 만들어냈고, 그 결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F-35B와 같은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는 전투 반경과 무기 탑재량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 또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F-35B를 탑재하는 아메리카급을 경항모로 개조하면 어떨지에 대한 중간 연구가 요청된 이유는 바로 주된 해상 표적으로 대두된 핵추진 항모에 대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입안된 분산 해양작전 DMO를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항모를 획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연구소 USNI가 2021년 2월 1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경항모로 개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정규 항모에 비해 훨씬 저렴한 건조 비용과 유지 운용 비용, 그리고 무인기 기술 발전에 따른 무인 드론 활용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 해군 연구소가 언급하고 있는 아메리카급 경항모의 단점으로는 유일하게 함재기로 사용 가능한 F-35B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정규 항모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함재기 출격률 및 군수품 운반 능력, 그리고 기동성 등입니다. 번역이 끝난 이후 미 해군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개조한 경항모에 결코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경항모가 미국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모델로 한다면 항모 전단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을 보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NC는 전자식 사출기 캐터펄트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해군 내에서도 포드급 정규 항모를 축소하여 재설계한, 사실은 중형 항모급이라고 생각되는 경항모도 고려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핵 추진은 아니지만 캐터펄트와 E-2D와 같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운용이 가능한 항모 말입니다. 만약 아메리카급을 개조한 경항모로 가게 된다면 정규 항모 전단과 함께 움직여서 E-2D의 조기 경보 및 관제 기능을 함께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미국 군사 전문지 Popular Mechanics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항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동 교전 능력 CEC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미 해군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형 AV-AP 해리어를 제외하고서는 현재 경항모에 유일하게 탑재가 가능한 F-35B는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리프트 팬의 존재 때문에 내부 무장창도 좁아지고, 캐터펄트 같은 전자식 사출기나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함재기에 비해 전투 반경과 무장 탑재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덩치도 크고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B가 미 해군 경항모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텔스 전투기이자 날아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발달된 정보 통합 처리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수평선 대공전 통합 화력 통제 NIFC-CA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항모에서 발사된 F-35C 경항모의 경우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적진으로 침투하여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후행하고 있는 E-2D와 같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전달시키면 E-2D는 이를 다시 항모 전단의 전투함 및 함재기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여 초장거리에서 대공, 대함, 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반대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이 바로
초수평선 대공전 통합화력통제 NIFC-CA입니다. 심지어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는 다른 전투함이나 함재기에서 발사된 각종 미사일들을 데이터 링크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 해군 대공전 통합화력통제의 개념은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본격적으로 배치시키자 미 해군이 대응책으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이자 뛰어난 센서 처리 능력을 갖춘 F-35C와 F-35B의 기능을 10분 활용하여 항모와 전투함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아메리카급 경항모는 E-2D와 같은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최소 중형 항모 이상의 길이를 지닌 갑판과 전자식 사출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기 경보기 AEW 역할을 해줄 헬기나 무인기의 개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헬기를 조기 경보기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해군 대공전 통합화력통제 NIFC-CA를 통한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이 가능해지려면 조기 경보 AEW 기능에 E-2D처럼 관제까지 가능한 기체를 통해 합동 교전 능력 CEC까지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신형 구축함인 마야급에 미국 합동 교전 CEC 시스템을 설치하여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을 갖추었죠. 게다가 일본은 많은 수의 E-2D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본이 세척의 이즈모급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것 외에 E-2D를 운용할 수 있는 중대형 정규 항모까지 건조한다면 3개 경항모 전단과 1개 정규 항모 전단은 미 해군과 동일한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유일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E-737 피스-I에도 합동 교전 시스템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항모 특집을 준비하면서 나름 많은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해군은 지금 경항모로 충분한 가성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미 해군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주변국 해군에게 충분한 현시 효과를 내는 항모전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모의 큰 고민 중 하나가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 외에도 미래적 개발을 위한 여유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CVX는 점점 더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경항모 건조에 대해 좀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0-50년을 두고 주변의 해군 강국에 대항해 원양에서도 쓸 수 있는 항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 해군 항모 전단을 서포트하는 한반도 근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항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항모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이고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미 해군 연구소도 지적하고 있는 F-35B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저도 시원한 답을 듣고 싶네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